키 188에 심지어 여러분 의사셔. 엄마 제발 저 홈레스 같은 사람 저 남자 좀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입에는 거야. 자 이제 2부 제2막 우리 남편은 의사이니까 교도소랑은 볼 일이 없을 텐데 하고 봉투를 뜯어서 딱 읽어보려고 하는 순간 하이 여기까지 딱 읽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존이 닌자처럼 닌자 거북이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야! 봉투를 뜯고 읽으려 순간 야! 하고 나와서 딱 뜯어가지고 야! 화를 막 너 왜 남의 우편물 왜 뜯어보냐면서 너 결혼해도 남의 본인의 메일 아닌 거 뜯어보면 너가 불법인 거 알아 몰라 너 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어? 왜 남의 편지를 읽어? 완전 이상한 여자네 이거. 그런데 어떻게 존은 아래층에 있었던 데브라가 그 편지 봉투를 뜯는 걸 알았을까요? 카메라 설치하고 나서 일거수일투족 마치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 마냥 정말 봉투를 뜯어서 편지지가 나온 순간 어디서 그냥 튀어나왔대요 갑자기 이 남자가. 이제 데브라는 아니 너 미안해 아니 나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길래 뭐 잘못 보낸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생뚱맞잖아 그래서 너무 그냥 너무 궁금해서 열어본 거였는데 뭐 불법을 저지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존이 교도소에서 편지가 온 건 말이야 내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이렇게 좀 교화시켜주기 위해서 펜팔 하는 게 있는데 죄수한테 좀 일이 좀 생겼다고 하네. 앞으로 내 일 같은 거, 내 편지 같은 거 함부로 읽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해. 그러고 사라졌대요. 편지와 함께. 근데 이번에는 드디어 데브라가 좀 의심을 해요. 아니 안 그래도 바로 며칠 전에 조카가 존이 이라크가 아니라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왔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감옥이 그 감옥인가? 싶기도 하고 드디어 존이 집을 비운 사이에 카메라를 피해서 진짜 무슨 007 작전처럼 카메라도 다 막 여기저기 막 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존의 서랍장을 여기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의 소지품들을 찾게 됩니다. 그는 간호사였고 마약류 불법 반출 그리고 마약 투여 혐의로 간호사 자격도 잃었고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그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게 2004년 10월인가 그랬는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9년 거의 10년 동안 데이트 앱에서 어플로 만난 여자들에게 사기, 공갈, 협박, 도둑질 등등으로 막 돈을 훔친 혐의까지 있는 사기꾼이었어요. 그 고소당한 것들 종이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심지어 7명의 여자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요. 뭐 스토커라든지 뭐 이런 이유로. 그리고 예전에 이제 미국의 데이팅 사이코라는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2005년 이때니까 지금만큼 이렇게 막 데이트 어플이 대중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에서 데이트 앱에서 내가 만났던 남자에 대해서 리뷰 같은 거 적는 그런 사이트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있으면 약간 블랙리스트처럼 뭔지 알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썼던 것들을 다 프린트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 남자는 완전 사기꾼이다. 내 돈을 갈취했다. 목을 조르면서 협박했다. 이 남자를 절대 인생에 들이지 마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남자 거머리 기생충 같은 놈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막 이런 것들. 블랙리스트였던 거예요. 그 데이트 어플 사이트에서. 근데 그것들을 다 프린트해서 장롱에 거기 숨겨놓고 있었대요. 무슨 심리일까? 이런 서류들 뿐만이 아니라 데브라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장전된 권총 그리고 마약에 이미 쓴 주사기들 그리고 청산가리 몇 병과 청산가리 캡슐들까지 발견을 하고요. 심지어 같이 수감 중이었던 죄수들에게 야 내가 한 명당 $10,000 줄 테니까 내가 마약했다고 증언했던 사람들 4명 그리고 경찰 2명 청부살인을 위탁했던 것까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결혼 3년 지난 거 아니고요. 결혼 3개월 만의 일이에요. 드디어 더 이상 데브라 눈에 존이 스윗 허니 펌킨파이 자기야 허니버니가 아니라 딸들과 조카가 경고한 대로 위험 인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데브라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그를 유언장에서 삭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유언장에 재산까지 받게 이름이 올라가 있었나 봐요. 세상에 웬일이니. 그리고 마침 며칠 후 그가 약간 좀 허리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허리 문제가 너무 심해져서 수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존이 전화 수백 개의 문자를 보내요. 너 어디 갔어? 카메라 보니까 집이 다 비었던데 무슨 일이야? 야, 너 어디야? 전화 받아. 빨리 전화 안 받아?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는 말이 너네 가족들 다 갱들한테 당할 줄 알아? 너 네 재산의 반 나한테 보내. 여자가 이제 그만해 넌 악마야 라고 답장을 했더니 네가 둘 중에 정해 재산 반을 나한테 송금을 하던지
아니면 갱들한테 험한 일 당하던지 돈만 보내면 넌 더 이상 평생 나랑 만날 일 없을 거야 라고 합니다. 사설 탐정과 변호사의 조언대로 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발로 바꿔 쓰고 항상 입던 명품 옷 그런 거 이제 입지 말라고 했대요. 이제 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마트에서 파는 그런 옷들 입으라고 했대요. 그런 옷들로 입고 그리고 묵는 호텔 집에서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찾아갈까봐. 그래서 호텔도 막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그의 눈을 이제 피하고 막 딸들한테 막 모여가지고 막 내가 미안하다고 얘들아 내가 이런 인간을 집에 들였구나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네 말 들었어야 되는데 난 니네가 날 질투하는 줄 알았어 막 울면서 이제 막 미안하다고. 근데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안 통하니까 존이 갑자기 노선을 바꿉니다. 데브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난 정말 너 없이 안 된다고. 제발 날 떠나지 마. 음성 메시지만 남기고 데브라 비디오 막 자기 울면서 I love you so much. I miss you. I need you. 막 콧물. 제발 모든 걸 설명할 기회를 줘. 제발 병원으로 와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면서 막 메시지 보내고. 그래서 데브라는 병문안을 가요. 헬스케진 존의 모습을 보고 데브라는 또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렇게 잘생긴 남자 분명 저 남자에도 무슨 세윤이 있을 거야.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날 대신해서 장도 봐주고 내 가방도 들어줬던 남자인데 그래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렴. 존은 헬스케진 얼굴로 난 널 본 순간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 너 같은 여자는 나 같은 남자 따위 거들떠보지도 않겠지. 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사라고 거짓말했던 거야. 내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너같이 잘나고 아름다운 여자는 날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까. 난 첫눈에 너에게 사랑에 빠졌는걸. 그리고 지금도 널 너무나 사랑해. 난 너 없이 살 수가 없어. 넌 마약보다도 중독적인 여자이니까 널 위해서 내가 마약도 끊을게. 내가 과거에 너무 힘들어서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 너만이 날 도와줄 수 있어. 제발 날 구해줘. 데브라. 딸들한테 뭐라고 하지? 우니까 귀엽네. 그래 누구한테나 세컨 찬스는 필요한 법이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얼바인에 새로 집을 구하고 다시 같이 살게 됩니다.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도 모두 다 너무 어이없어. 이게 지금 무슨 일이고 아니 얼마 전까봐주면 울고불고 막 준이 너무 무섭다고 막 가발 쓰고 막 옷 바꿔 입고 막 눈을 피해서 막 우리 어디 이사가자 막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주호는 니들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너 엄마가 이룬 이 성공 때문에 너희는 풍족하게 자라서 니네들은 주원이 어떤 기분인지 몰라. 니들이 뭘 알아. 주원이 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아니 며칠 전에 돈 보내라고 씨 재산 반띵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와씨 딸이라고 생각해봐. 아 나 우리 엄마 했다면 나 진짜 너무 어이없었거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막 너무 엄마한테 화가 나가지고 거리를 좀 두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다시 합치게 됐는데 그가 막 그렇게 막 나 한 번만 봐줘 막 그러더니 다시 합치고 나서는 지원이 데브라를 막 집착하고 통제하는 게 합친 후에 더 심해졌어요. 딸들하고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게 문자조차 전화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한 번은 데브라가 몰래 자기 딸 제클린을 몰래 만나려고 하려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너 한 번만 더 제클린 특히 제클린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 한 번만 제클린 몰래 만나다 걸리면 너 걔 데려다가 내가 어디 물에다가 빠뜨려서 익사시켜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제클린이 당시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비를 데브라가 내주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막 길길이 날뛰면서 미쳤냐고 걔한테 돈 내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는 돈 한 푼도 안 벌면서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제클린 막 욕하고 그 학생 받아주지 말라 그러고 막 제클린 막 욕을 여기저기 막 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막 제클린한테 문자로 야 어디 높은 빌딩 가가지고 좀 뛰어내리지 그러냐? 나 웃을 일 좀 생기게. 아 참고로 머리부터 떨어져야 된다. 그럼 다 잘 될 거야. 이런 문자도 보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찬스만 준다면 자기가 마약도 끊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도 전혀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죠. 2016년 3월 다시 합친 지 9개월 만에 데브라는 다시 결혼 무효 소송을 하고 다시 그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다시 존은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어딨어 당장 안 나와? 아니면 돈 보내? 데브라는 다 무시를 하고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이런 일이 생겨요. 데브라한테 그 신형 제규어 차가 있었는데 이제 직장 앞에 자기 회사 앞에다 이제 주차를 해놨어요. 일 끝나고 나와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CCTV를 돌려보니까 존이 그 키를 갖고 있었거든요.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그 차를 어디다 가가지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갑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봐라 우리 아직 부부 사이다. 이 키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었겠냐. 내가 이걸 도난한 것도 아니고 이 키를 내 와이프가 준 거다. 그리고 불이 난 거는 실수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렇게 그를 풀어줘요.
그 이후로 거의 2달 동안 지속적으로 데브라를 협박하고 심지어 딸들 집 주변에서 서성이는 모습까지 목격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이거 범죄 이야기예요. 그냥 한 명의 고구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2달 후인 8월 20일 저녁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둘째 딸 타라가 애견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칼을 들 괴한이 그녀를 덮칩니다. 그리고 그녀를 막 밀고 그 괴한이 자기 차로 막 끌고 가려고 해요. 끌고 가는 중에 막 타라가 막 비명을 막 소리 들었어요. 그 주차장이 이제 루프에 있는 그 옥상에 있는 주차장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막 따라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타라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남자가 입으로 손을 막아요. 그리고 타라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의 새 남편인 존이었던 거예요.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타라의 입을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타라를 막 소리 지르다가 입이 막히니까 이로 손가락을 다 물어 뜯어버립니다. 이게 손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존이 하고 팔을 딱 뗐는데 그것 때문에 존이 막 더 열받은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타라한테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둘이 막 몸싸움을 해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진짜 막 떼구르르 막 구르면서 막 몸싸움 막 레슬링처럼 막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타라가 굉장히 무거운 레인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알죠? 원래 비싼 걸수록 좀 무거운 거 가죽 알지? 아 근데 레인부츠인데 가죽? 몰라. 특수 제작된 가죽인가? 뭐 어쨌든 좀 레인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되게 무거웠대요. 그걸로 존을 막 엄청 시게 찼대. 야 이러면서 막 레인부츠를 막 그걸 막 찬 거예요. 미친듯이 막 발길질을 막 하는데 어쩌다가 존 손에 발길질이 탁 돼가지고 칼이 휙 날아갔어요. 바로 그 순간 타라는 진짜 한치 망설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칼로 달려들어서 칼을 잡고 칼 들고 도망갔거든요. 다시 존한테 와서 존을 막 찌른 거예요. 무려 13번을. 마지막 칼날은 존의 오른쪽 눈동자를 지나 뇌까지 꽂혔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에 경찰이 오고 주차장은 피범벅이 됐고요. 타라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해요. 엄마 남편을 죽여버린 것 같아. 존은 죽었을까요? 솔직히 죽어야 정상 아니에요? 칼이 오른쪽 눈을 꽂혔어요. 여기 오른쪽 눈을 지나서 뇌까지 찔렸어요. 아니 근데도 살아있었대. 다행히 타라는 이제 별 다른 부상 없이 물론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자, 그리고 후에 경찰이 그가 가지고 왔던 차를 뒤져보니까 그 차 안에는 덕테이프, 케이블 타이, 그리고 이 신체에 주입이 가능한 마약과 주사기, 주방 칼들, 그리고 여권이 발견되었고요. 그 차들 이렇게 수색 결과 타라를 멕시코라든지 다른 나라로 납치해서 옮길 계획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만약에 발길질로 그 칼이 날아가지 않았으면 정말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죽임을 당했는지 뭐 인신매매 당했는지 뭐 인질이 됐던지 뭐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완전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 후 이 사건은 LA 타임즈를 포함해서 이제 각종 미국의 매스컴에서 막 연일 보도가 됐고 이제 8개 에피소드로 이제 더티 존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막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방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게 거의 8시간, 7시간 에피소드의 이야기였고요. 타라는 나중에 이제 인터뷰로 이야기를 하기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대. 만약에 누군가가 이 남자를 죽인다면 분명히 첫째 딸 제클린이라고 누구나 생각했대요. 왜냐면 워낙 항상 제클린이 막 그 남자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다 신상 파헤친 거 다 제클린이잖아요. 되게 까칠하고. 타라는 항상 뭔가 그 상대적으로 되게 여린 딸이라서 아무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근데 타라가 나중에 하는 말이 본인이 좀비 영화 되게 광팬인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만약에 이 세상이 좀비 세상이 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허무맹랑한 상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런 상상을 뭐 차 타면서도 하고 뭐 운동하면서도 하고 뭐 좀비 세상이 되면 가방은 어디 있고 칼은 저기 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거야. 그 다음에 좀비가 날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나는 팔로 이렇게 할 거고 내 손을 막으면 내가 치아로 내 이빨로 뭐 손가락을 다 뽑아버릴 거고 나는 절대 뭐 스크림 영화처럼 막 뿅 찌르고 죽었나 어쩌나 죽었나 살았나 한 번 찌르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번 나한테 누가 걸리면 뒤지게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상상을 항상 했대요. 그렇게 그런 미국 공포영화 속 피해자처럼 나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항상 그렇게 머릿속으로 항상 그 시뮬레이딩을 했대요. 속으로 존에게 공격을 받은 순간 내가 상상하던 좀비의 공격이 현실이 됐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상상했던 것처럼 혼신을 다해서 싸웠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은 한 5일간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있었어요. 존의 누나도 살면서 존에게 계속 항상 협박당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존을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누나가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와서 그 산소 호흡기 떼달라고 그렇게 해서 존은 결국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고 사망하게 되었고 뭐 장례식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을 이제 죽인 이제 타라. 자기 방어죠. 그 이후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당연히 이제 시달렸겠죠. 그러면서 그랬지만 이제 여러 테라피스트를 만나면서 이제 많이 호전이 됐고, 특히 방송으로 그 에피소드가 제작이 돼가지고 시리즈로 이제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응원하고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정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마랑 같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뭐 영화 제작 같은 것도 같이 하고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였던 데브라는 너무 지금까지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범죄자를 가족들 사이로 끌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엄마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핸드건이라든지 뭐 스프레이라든지 자기 호신용품들을 여기저기 갖고 다닌다고 해요. 이 일 이후로 데브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거의 희생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딸과 함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스피치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티존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이 어머니, 데브라의 어머니는 끝까지 도대체 존이 그런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괜찮은 남자 같았는데 이상하다.